12번. 다음은 탐정의 촬영 장비 요건과 장비를 다루는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맞지 않는 것. 자, 증거 수집 업무 중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촬영 자료의 역할은 법정 및 각종 위법 행위의 뚜렷한 증거, 의뢰인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보고서의 완성, 그 자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증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촬영 자료가 증거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 인물 또는 대상 물건, 상황 등에 대한 묘사의 정밀 여부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죠. 법정 자료에서는. 자, 탐정의 증거 수집에서는 증거 자료가 중요하지, 즉 증거 자료가 중요하지 촬영 기법은 평범한 사람 수준. 이건 좀 그렇네요. 좀 탐정의 촬영 기술은 좀 달라야 됩니다. 법정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요. 자, 전문가 수준의 촬영 기술들은 망원 렌즈 사용, 적외선 플래시 또는 램프, 한마디로 말해서 촬영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즘 초소형 카메라, 최첨단 수집 장비 등 이런 것들도 좀 사용법을 숙달시켜 놓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팁은 촬영 기법은 전문가 수준 정도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3번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 수준으로 맞춘다. 이거는 좀 틀린 거예요. 자, 다음 3번에서 탐정의 촬영 장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된다. 촬영 장비 요건. 사용자가 촬영 장비 조작법을 잘 알고 있을 것. 이건 당연하죠. 또 어떤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잘 고장 나지 않아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떨어뜨렸을 때 금방 고장 나버리면 안 되겠죠. 자, 카메라의 기능에 반드시 3D가 기능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탐정 카메라에는 좋은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3D까지 반드시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탐정조사 대상자 촬영 시 일반적 요령에 들지 않는 것. 자, 팔짱을 끼면서 촬영하는 경우는 뒤쪽보다 앞쪽 손에 카메라를 잡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좀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냐면은 막 카메라를 숨겨가면서 안 찍는 채 하고 찍으려고 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맞아 잡았을 때 어떻게 카메라를 앞에다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죠. 요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증거사진 찍는 탐정에게는 사진 찍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필수. 자, 사진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물 배경도 넣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역광장 시계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게 되면 증거조사에 굉장히 좀 확실한 증거가 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팁에서 뭐라고 했을까? 팔짱을 끼면서 촬영하는 경우는 앞쪽보다 뒤쪽이 좋다. 손에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교통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유무 촬영을 해야 되는 것. 블랙박스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촬영하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자체가 이 서로의 자잘못을 가려주는데 엄청 큰 도움을 주죠. 자, 간혹 사고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보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탐정들은 이런 데 대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가해자 차량 운전자의 발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후에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한 뒤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나 없나 이걸 촬영해 놓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발뺌을 못하죠. 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빨리 뽑아 획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다. 그 장면을 남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조작하면 안 되겠죠. 메모리 카드를 뽑는 거 이런 거 본인
예, 동의만 있다면 괜찮죠. 그런 점. 자, 다음은 조사관은 촬영한 사진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지켜야만 한다. 오, 몇 가지 사항. 이거 없으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린 것, 여기에 들지 않는 것. 사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대상은 구체적이고 해당 문제에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사진은 모두 컬러여야 된다.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사진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막 이걸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사진은 선입견이나 동정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사진 찍었을 때 그 피가 낭자되어 있거나 아주 잔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컬러로 찍게 되면은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동정심이 생기거나 여기에 또 거부감이 생기거나 해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특히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두 컬러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백과 컬러 모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 보상제도의 목적으로 설명에 들지 않는 것, 틀린 것 이런 말이죠. 공공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수익사업으로, 이건 뭐 좀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자, 국민준법 정신 생활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질서. 여러분, 이거는 뭐 벌써 이미 국민들이 평범하게 생각한다고 보면은 준법 정신 생활화, 사회질서 확립, 그리고 자발적인 국민 신고 정신 갖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수익사업으로 이를 제도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18번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들지 않는 것.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보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즉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 들지 않는 것.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시험 칠 때. 자, 1번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한 경우, 이런 때는 뭡니까? 결국은 안 되겠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공익신고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 이거는 뭐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근로관계자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에는 답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공익신고하는 것이다. 자, 아닌 것은 할 때 공익신고를 하는데 맞는 답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잘못 기술한 것은, 자, 공익신고자의 접수 시 가족 및 직장인의 의무 기재사항, 이게 되면은 안 되겠죠. 저는 이게 벌써 냄새 납니다. 왜 안 되는가? 적어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누가 이 가족관계, 직장관계 다 밝히고 나면은 이거 밝히라 하면 하겠어요. 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등은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등에 관한 것. 이 번호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한 번인데, 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것들 다 맞는 거고요. 앞서서 가족 및 직장인에 대한 의무 기재 요청 사항, 이런 것들은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지 않다. 공익신고자는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그리고 답은 1번인데요. 자, 다음 번 한번 가볼까요? 물건을 반환하는 자는, 즉 물건을 잃었다가 누가 줬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갈 때 물건 가액의 어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되는가? 만약에 돈을 100만원을 길에서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다. 그러면 거기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가져가려고 할 때 적어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하 이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맞으면은 이게 맞고, 아니면은 10, 아니면 20, 5, 30, 10%, 50%. 이거 좀 냄새가 나네요. 벌써 보통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그만큼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하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특허 존속기간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다른 것은 뭡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옳은 것은 팁을 볼까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서 출원 후 20년이다. 옳은 것은 했으니까 뭡니까? 20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년. 자, 감시 대상의 유행으로서 조사 대상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감시 대상을 분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어여라는 낱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세밀로 반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상태. 히든 숨어있는 감시 대상. 여기서 제가 aware 하게 되면은 식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식별을 못하고 있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게 식별이 아니고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식별이 아니라 aware,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오늘 잘 안 돼요. 자, 24번 인형 감정 의뢰 시 감정 대상 인형과 대조할 실제 인장을 감정관에게 송부할 수 없을 경우, 감정 대상 인형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자에게 실제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인형 자료를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인형 자료, 즉 인형 도장을 직접 보내지 못하고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그 자료를 보낼 때 이 자료를 뭐라고 하는가? 1. 시필, 2. 시인, 3. 감정자료, 감정물. 자, 여기서 이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그래서 이게 도장인장이니까 답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인. 바로 인형 감정 의뢰 시에 도장을 찍어서 그 자료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보여주는 걸. 그래서 답은 시인이 되겠습니다. 시인. 자, 필적 감정 의뢰 시 감정 대상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 감정 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자에게 요구에 따라서 감정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감정 대상자의 그 필적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거 한번 좀 주소로 한 개 써주시오. 설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본인이 글 쓰는 그 자료를 뭐라고 하는가? 그걸 이제 필적 감정할 때 대조하게 쓰겠죠. 그래서 아까 도장은 시인이었는데 여기서는 필이니까 시필이 되겠습니다. 시필.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탐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탐정 틀린 거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탐정 업무의 순서 중 탐문은 잠복 미행을 반복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자기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탐문 조사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질문했던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으켜 잠복 조사하기가 어렵다. 1번과 2번이 연관되어 있는 말이네요. 자, 실제로 탐문 수사에서는 갑자기 무작위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은 많다. 아무나 그냥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좀 말이 좀 안 맞네요. 그죠? 탐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지역의 예비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작위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은 적다 이래 되니 많다 이래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막 물어보는 건 답도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범인이 범죄 현장에 남겨놓고 간 그런 보행 흔적, 차량 흔적, 차량의 타이어 흔적, 도구흔, 이런 다른 물건에 의해서 인상된 모든 흔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여기서 뭐 도구흔도 나오고 흔적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답을 외워버려요. 족흔적, 족흔적. 이 족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외워버리세요. 자, 족적. 여러분 우리에서 족적 사람이 그냥 걸어서 남기는 발자국, 그리고 차량흔, 차량이 남긴 것이죠. 도구흔, 현장에서 유류되어 있는 남아있는 도구의 흔적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족흔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족흔적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 탐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 탐문이 아니고 가장 간접 탐문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육안으로 딱 보면 바로 나타나죠. 뭐 물어봤을 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볼까?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협력자로 선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협력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제동에 의해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미끄럼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뭐 좀 스키드 마크, 스카프 마크 좀 비슷한 말을 붙여놨네요. 요 마크,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운동에서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일직선으로 가는데 앞차 뒤차가 연쇄적으로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계산해내는 방식인데, 또 가속 타이어 자국,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스키드 마크하고. 자, 그래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급제동 시에 쫙 미끄럼 타고 간 그 타이어 자국을 스키드 마크라고 한다. 답은 1번이네요. 자, 현장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그냥 한문말로 주로 유류 지문이라고 바로 해요. 그냥 바로 인지해버려요. 남은 지문 하면 바로 유류 지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남아있는 여러 지문, 즉 해당되는 작업하는 사람들 그런 지문이 아니라 전혀 그냥 다른 지문, 남은 지문. 자,